경제학 원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11장에 나오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건너가 가지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비교적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리시라고 하는데, 경기가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쁠 때, 너무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죠. 또 경기가 너무 나쁠 때는 실업이 유발되는데,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경제 안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우 경기가 불안정한 거죠. 그 불안정한 걸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정적 성장, 가슴이 털리는 말이죠. 안정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갖다 동시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금융 불안 같은 것들이 국가 경제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이걸 좀 살펴보고, 경제 안정화 정책의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재정 정책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시행되는 것이고 어떤 효과를 갖는가 하는 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화폐 금융 정책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지금은 통화 정책이라고 씁니다. 한국은행에서도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은 다 바꿔놨는데, 이거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화폐 금융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onetary Policy 해가지고 통화 정책,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경기 안정화라고 했지만 보통 경제 안정화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경제 안정화, Economic Stabilization 해가지고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좋은 건 좋지만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반면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물가는 안정돼 있지만 그러나 실업이 증가하니까, 거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해결 과제가 바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기가 과열됐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과 폐해를 갖다 보는데, 인플레이션의 원인도 크게 수요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게 있습니다. 나라 경제의 총수요 측면에서. 그래서 총수요 측면에서 원인이 발생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때 이걸 수요 견인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갖다 이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는 건데, 총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바로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통화량의 지나친 증가죠. 그러니까 지나친 증가 등 총수요가 지나치게 많은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총수요가 많다 보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그와 함께 물가가 상승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증가해가지고 경기는 과열되는데, 이럴 때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견인이라고 했을 때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소비성량이 증가하는 것, 또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증가도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수출이 너무 잘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경우에는 순수출이 증가하고 이것이 총수요를 증가시키죠. 총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또 비용 인상설도 있습니다. 원래 비용 인상보다는 비용 상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스트 푸시 해가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지 누가 비용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승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과거에 유가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유가라든가 기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생산비가 상승할 것이고, 생산비가 상승하면 총 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A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론 이럴 때는 AS 곡선이 왼쪽 이동하니까 인플레이션도 유발되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가 함께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근데 임금의 과도한 인상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의 과도한 상승, 또 과도한 세금 징수도 원인이 됩니다. 기업들은 그 세금을 갖다 많이 부과하면 그걸 비용으로 인식하잖아요. 비용이 상승하니까 총 공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라든가 유통 비용이 상승하는 거 다 짜잘하기지만 다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총 수요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또 비용 총 공급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 이것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둘로 구분합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 경제 주체가 충분히 예상한 인플레이션도 있죠. 그래서 예상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실질 잔고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흔히 실질 잔고 유지 비용이라고 했지만 슈레더 코스트라고 합니다. 슈레더가 뭐죠? 흔히 갖다가 구두창이라고 번역합니다. 구두창 해가지고 구두 바닥이 달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뭐예요?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있죠.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최대한 은행에다 넣어야 됩니다. 이자라도 받아 먹으려면.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가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은행에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은행에 많이 가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구두바닥이 닳지요. 이걸 갖다가 이제 실질 잔고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두창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세제라든가 임금 등의 조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세제나 임금 등의 조정 비용. 그것도 충분히 예상된 거니까 거기에 맞게 뭐예요? 임금도 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조세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커맨딩 아이치에서 보셨습니다만, 하이에크가 그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동안 워낙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다 보니까는 뭡니까? 당연히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다 계속 이어지니까 또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급여가 8번인가 조정됐다는 게 거기서 커맨딩 아이치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나 임금 등의 조정 비용도 있고요. 또 메뉴 코스트가 있습니다. 메뉴 비용. 가격표를 갖다 결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인플레이션 비용입니다. 맹쾌 경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흔히 메뉴 비용, 그 다음에 구두창 비용, 또 임금의 조정 비용 같은 것들이 흔히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영향을 가져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 간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 채권자가 돈을 갖다 빌려주면서 당연히 높은 이자율을 정하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명목 이자율을 높게 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가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가 이득을 본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의 불확실성은 또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실물 자산의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원래 물가가 오르면 가급적이면 화폐 대신에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최대한 빨리 물건을 사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본 커맨딩 아이치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상대 가격 체계를 갖다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대 가격 체계를 갖다 왜곡시키게 되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도 문제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커맨딩 아이치에서 보셨죠. 그만큼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런 역할을 갖다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얘기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통화정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PDF 파일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은행 들어가면 그동안 발간물이 꽤 많은데 이걸 PDF 파일로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경제 용어 책도 나와 있고요. 그 책들도 다 PDF 파일로다가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최대한 활용하시면 굳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경제 공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반대로 디플레이션 비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또 언급했으니까 반대 이 현상,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비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 비용과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원래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물가를 하락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상승합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죠.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거죠. 물가가 하락하니까. 실질임금이 상승하니까 이제 기업의 경우에도 고용을 줄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위축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물론 어차피 뭐 경기가 침체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고용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질금리가 상승하니까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위험도 커집니다.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커짐으로써 흔히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이 말라붙는 이런 현상. 그래서 신용경색이 생깁니다. 신용경색이 생겨가지고 자유롭게 필요한 돈 빌리기도 어렵고 빌려주지도 않고 이런 일이 흔히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로금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경기 침체 때는 제로금리까지 떨어져요.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요걸 이제 케인즈는 그 제로금리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요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서 표현합니다. 제로금리 수준에서 유동성 함정. 기억나시죠? 화폐와 거시경제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이에요. 이럴 때는 아무리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건데 통화량을 증가시켜봤자 금리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하락하지 않으니까는 뭐예요?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총수요를 진작시킨다. 진작이라는 말 참 어려운 말 계속 쓰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교과서면서도 완성도가 높아서 이걸 항상 채택을 하는데 여전히 뭐 조순 선생이 책을 썼다고 그러면 원래 노인네니까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제 책을 개정판을 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어려운 단어만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쉬운 단어를 쓰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총수요를 갖다 증가시키는 겁니다. 원래 전통적 통화정책 해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키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금리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잖아요.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총수요가 증가하면 경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플레이션 비용해 가지고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따라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케인스의 유동성 함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엔 그 실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업을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자발적인 실업이 있습니다. 영어로 voluntary unemployment 해가지고 자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voluntary예요. 본인이 실업을 택한 겁니다. 왜 실업을 택했느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임금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나 그 임금 받고선 일 못하겠다. 그래갖고 일자리 선택 안 하는 겁니다. 또 근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스스로 실업을 선택할 때 이걸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땐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취업 정보를 수집하며 여러 가지 그 직업 정보라든가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업을 택하죠.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직장을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과 근로 수준을 갖다가 근로 조건을 갖다 갖춘 그런 기업을 아직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직업 탐색을 하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결국 그 이유가 이제 노동시장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실업을 택하고 있을 때 이런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frictional unemployment라고 해서 마찰적 실업인데 이거는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 한 달이건 세 달이건 여섯 달이건 누구나 다 이런 걸 경험하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인데 이거는 불가피한 실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미얼슨 교수가 이코노믹스 옛날 몇십 년 전에 썼을 때 그 책에서는 또 한국에서 나오는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찰적 실험만 있을 때 이걸 완전 고용으로 파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나오는 교과서에서는 구조적 실업을 갖다가 노동시장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노동조합의 저항이라든가 노동자의 저항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임금이 너무 높으면 실업이 발생하죠. 이런 걸 구조적 실업으로 파악합니다. 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봤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최근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할 때 이걸 완전 고용으로 파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할 때 이럴 때 이걸 완전 고용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결국 완전 고용이라고 할 때는 경기적 실업이 0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가 결국 완전 고용이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실업률을 또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자연 실업률은 결국 뭐예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할 때 실업률,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자발적 실업만이 존재할 때 그때 실업률,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입니다. 지금도 맨케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만이 있을 때 실업률이다. 그렇게 언급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 또는 완전 고용 실업률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완전 고용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존재할 때 실업이다. 상태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언볼런터리 비자발적 실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 불경기 때 발생하는 거예요. 불경기 때. 그래서 경기 순환 과정에서 불경기가 되면 당연히 실업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경기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대량 실업이다. 이게 경기적 실업이고 이건 케인즈가 처음 밝힌 거예요. 원래 고전학파는 실업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항상 균형을 이끈다고 보는 거죠. 고전학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항상 균형을 이끈다. 그러면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합니다. 그럼 실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고전학파 세계에서는 실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경험을 했죠. 경험을 함으로써 결국 고전학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케인스가 이걸 설명하죠. 케인스의 설명은 뭐죠? 세계 대공황기 총수요가 감소한 게 원인이에요. 총수요가 감소하니까 기업의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죠. 생산을 줄이니까 당연히 고용이 감소하고 따라 더 실업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케인스가 설명하는 이런 실업, 이게 바로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케인스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비자발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구조적 실업을 갖다가 비자발적 실업에 포함시켰는데 자, 과거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다 세미얼슨이 쓴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교과서 아주 가장 전설의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만 해도 구조적 실업을 비자발적 실업으로 파악했습니다. 가지고 구조적 실업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유망 산업이 생기는 반면에 사양 산업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양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가지고 스트럭처드라고 하는 말 쓰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소비 유형이 변동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특수한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사양 산업이에요. 사양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온 물건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안 팔리고 점점 더 이제 사양화되니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조적 실업이라고 했던 건데 최근에는 구조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임금이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이제 국내 교과서들도 그걸 반영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에서는 또 비슷하게 또 수용을 했죠. 여기서는 지금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요. 앞에 챕터는 어떻게 좀 손 좀 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챕터는 손을 못 본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저자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진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진짜 뭐 아주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조순 교수의 경제학 원론, 이 책 예전판이죠. 거기다가 또 뭐 거시경제학은 예컨대 정운찬 교수가 쓴 거시경제학 책들을 보게 되면 뒤로 갈수록 틀린 게 많아요. 하다못해 진짜 오자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틀린 게. 앞부분에 틀린 거는 개정판 나올 때마다 고치고 했는데 그 뒷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본 겁니다. 진도를 못 나가봤으니까 틀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했다고 하면 사실 지금 11장 나가기는 게 굉장히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못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거기 10장까지 나왔던 내용하고 약간 다른 내용이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자발적 실업하면 경기적 실업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적 실업은 케인즈적 실업이다 하는 거. 반면에 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때는 마찰적 실업과 함께 구조적 실업도 자발적 실업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 실업만이 있는 상태가 바로 완전 고용이고 이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자, 입장이 약간 달라진 거니까 예전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금융 불안의 또 폐해도 아까 언급을 했었죠. 금융 불안. 근데 금융 중개 기능이 마비가 된다. 이럴 때는 대외 교육은 물론이고 자본 거래가 위축이 됩니다. 금융 중개 기능이 마비되면 대외 교육과 자본 거래가 위축이 된다. 또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국가 신용도 하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 통화 가치도 크게 하락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통화정책의 수행도 어려워져요. 또 정책의 파급 경로도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데 파급 경로마다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금융시장 정보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이것이 금융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금융 불안이 가져오는 폐해도 심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은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금융 불안의 폐해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안정화 정책,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 인플레이션과 실업이죠.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시경제 정책을 우리가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요 말 빼고 그냥 안정화 정책이라고만도 많이 써요.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안정화 정책,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리시 해가지고 안정화 정책. 이럴 때 이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할 때 수단이 되는 건 통화 정책, 통화 수단이 있고 정부가 나서는 재정 수단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키면 재정 정책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금융당국, 주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통화량이라든가 금리를 조정하면 이게 바로 통화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수단이 뭐냐, 통화수단이냐 재정수단이냐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경제 안정화 정책, 안정화 정책의 목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가슴이 설레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뭐요? 안정적 성장. 이 안정적 성장,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인데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할 때 안정이 뭐냐?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금융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안정적 성장, 이것이 바로 경기 안정화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 정책은 결국 불안정을 줄이는 거니까 불안정을 줄인다는 말이 뭐죠?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화 정책을 또 다르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겁니다. 지나친 호황,
지나친 불황 다 문제예요. 지나친 호황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지나친 불황이 오면 실업이 크게 증가하니까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겁니다. 진폭을 줄여가지고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 안정화 정책입니다. 자,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이제 목표 중에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물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짧게 해석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 문제는 1, 2년 정도 짧은 타임 호라이즌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맨딩 IC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꽤 오랫동안 계속됐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적정한가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적정하냐? 그 나라의 경제 구조라든가 또 과거 인플레이션 경험 또 여러 가지 사회 정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할 때 경제 성장 우리가 앞에서 성장 봤죠. 그래서 경제 성장은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또 기업 투자라든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보다 중요한 겁니다. 당장의 성장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 성장 이런 말도 써 잠재 성장률 이런 말 쓰는데 최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신문에 나왔던 걸 갖다가 좀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여러 가지로 지금 여건이 좀 좋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은 17주차에 원래 학교 계획대로 17주에 기말 시험을 보고 15주까지 수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15주차까지 수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학교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그런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14주차가 끝이고 이제 15주차에 천상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서 잠재 성장률 하락 이것만 쳐도 그동안 신문기사에 나왔던 꽤 좋은 기사들 나올 겁니다. 물론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경제에 대한 이해력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금융 안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 거죠. 금융 불안을 해소해 가지고 금융 안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많이 따르죠. 건전성.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금융사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사태 같은 것들도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은행들의 지금 단기 순이익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원들 대우가 또 엄청 높아지고 있고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과거 은행들이 그 외환위기 때부터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럴 해저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금융시장이라든가 금융거래의 안정성도 문제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거시경제 전반에 거친 건전성을 따져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제도끼리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모서리가 다 맞고 어울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안정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게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 금융시장과 금융거래의 안정성, 그 다음에 거시 건전성, 각종 제도의 금융 관련 제도죠. 금융 관련 제도가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정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 안정의 핵심 요소다 하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한국은행 사이트에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트 캡처해 놓은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진짜 갑자기 마무리를 하려니까 미처 여기다가 얹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한국은행 사이트 꼭 들어가서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만 클릭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그걸 많이 연결한 겁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Monetary Policy. 원래 화폐 금융정책이라고 나와 있는 걸 제가 전체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통화량, 이자율, 기타 관련 변수의 조정을 통하였는데, 주로 이제 통화량이 주요 타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과 국제 수지의 개선이라든가 경제 성장의 촉진, 이런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이 통화정책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과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들만 얘기했습니다만, 예컨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목표라고 해서 오직 한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의 목표는 뭐냐? 물가 안정이에요. 한국은행법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 물가 안정과 함께 이제 금융 안정 해가지고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가 있습니다. 피더럴 리저브 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그 사이트 들어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목표다 해가지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안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가지가 바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입니다. 한국은 물가 안정만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얻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안정되면 예컨대 국제 수지도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 또 나가서 경제 성장도 촉진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파생적인 효과입니다. 부수적인 효과. 일단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타겟은 뭐예요? 물가 안정입니다. 오직 물가 안정. 이거하고 함께 이제 금융 안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통화정책의 운영체계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해가지고 정책 목표, 위에 정책 목표가 나와 있죠. 목표를 제시하면서 또 명목 기준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목 기준지표가 무엇인가? 이와 함께 또 역시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돼요.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뭐예요?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함께 기타 책임성, 투명성도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이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통화정책 사이트 하면 차례로 세 개가 나와요.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제도, 또 한 가지가 여수신제도라고 나오는데, 그 여수신제도라고 나오는 게 바로 재할인율 정책이에요. 또 원래 책에는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나옵니다.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에요. 그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나오는데, 옛날에 많이 썼던 말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 사이트에도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나오지 조작이라고 안 나옵니다. 조작한다.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조작한다. 뭔가 제대로 된 걸 갖다가 몰래 바꿔놓는, 이게 조작 아닙니까? 근데 공개시장 조작,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다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다 번역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먼저 한국은행 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을 클릭하면 통화정책의 목표,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수단 다 나옵니다. 설명도 나오고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각자 숙제를 주겠습니다. 물론 숙제한 다음에 과제물 내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각자 공부하는 숙제입니다.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겠죠, 제가. 그쵸? 그러니까 한국은행 사이트 꼭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꼭 확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공개시장 운영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급준비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또 재할인율, 즉 여수신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자, 그 내용 꼭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제1의 목표는 오직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 안정 방법은 뭐냐?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를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이 물가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타겟팅 해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은행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bok.go.kr인데 들어가시면 오른쪽 맨 오른쪽 중간보다 좀 위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나와 있고 기준금리 해가지고 0.5%라고 나와 있고 그 옆에 물가 안정 목표 해가지고 2.0%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물가 안정 목표 2%의 물가 상승률을 갖다 유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지금 많은 나라가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걸 처음 채택한 나라가 뉴질랜드에서 이걸 도입한 건데 많은 나라가 이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지고 이거 말고 대비해 가지고 뭐 물가 수준 목표제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우선 통화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공시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다 알리는 겁니다. 우리 이 정도 유지하겠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는 통화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대외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는 거. 또 다양한 변수의 움직임을 갖다 반영해야죠. 왜냐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통화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의 움직임을 갖다 반영해가지고 물가를 갖다가 목표 물가를 유지하겠다 이것이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하는 게 한국은행의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기준금리라고 나와 있어요. 기준금리가 0.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은행 최고의사결정기구 해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가 다시 조정하겠다. 근데 조정 안 했습니다. 현재 0.5%인데 그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경제성장 목표치를 갖다가 예상치를 갖다가 하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1.3%에서 1.1%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라고 부르고 미국 페드 같은 경우에는 연방기금금리라고 합니다. Federal Fund Rate 해가지고 연방기금금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내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기금금리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죠. 이럴 때 주로 많이 참고하는 게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테일러라고 하는 존 테일러 교수는 지금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 테일러가 쓴 경제학 교과서도 국내에서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테일러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예를 많이 제시할 때 재미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 예를 갖다 쭉 보다 보면 테일러 교수가 꼭 어린애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책도 이제 많이 보는 책인데 그 테일러가 제시한 테일러 룰이에요. 룰, 준칙. 그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정할 때 이 정책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인데 이 정책금리 수준을 정할 때 산출 갭하고 또 인플레이션 갭을 갖다 고려하는 겁니다. 자, 산출 갭 해가지고 현재 산출량이 완전 고용 산출량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하는 거죠. 완전 고용 산출량. 그냥 여기서 잠재 실질 GDP라는 개념이 나와요. 잠재 실질 GDP. 이게 잠재 산출량입니다. 흔히 이게 얘기하는 완전 고용 산출량이에요. 실질 GDP 이퀄 국민소득 이퀄 산출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잠재 GDP다. 이게 뭐예요? 완전 고용 산출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GDP가 완전 고용 GDP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그 비율을 갖다가 계산한 게 산출 갭입니다. 이게. 산출 갭이 크다고 하면 그만큼 경기가 침체해 있는 거예요. 산출 갭이 크다. 산출 갭이 크다고 하면 그만큼 경기가 침체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이제 이것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실제 인플레이션율하고 목표 인플레이션율의 차이가 바로 인플레이션 갭인데 이것도 고려하는 겁니다. 자, 산출 갭에다가 알파의 가중치를 갖다 부여하고 인플레이션 갭에다가 베타의 가중치를 갖다 부여한 다음에 균형 명목 정책금리에다가 이걸 더해가지고 목표, 이건 균형이고 목표 명목 정책금리를 갖다 정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금리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을.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테일러 준칙에 기초해가지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도 지금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테일러 준칙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를 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그 재정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의 운영체계 나왔는데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또는 통화당국이라고 합니다. 통화당국 또는 중앙은행이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재정정책은 피스컬 팔리시라고 해서 이건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주체가 돼가지고 뭐 완전고용도 그렇고 물가 안정도 그렇고 국제수지의 균형, 복지사회 건설도 그렇고 이런 목표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또 사회보장을 위한 이런 것들도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좀 더 폭넓게 여러 가지 복지사회 건설과 같은 이런 내용들까지도 재정정책의 목표로 포함이 됩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수단,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재정정책의 수단 두 가지가 뭐예요? 정부 지출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조세입니다. 정부 지출과 조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재정정책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전 지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이게 다 넓게 재정정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이룰 수 있고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이룰 수 있고 또 공평한 소득 분배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누진세 제도 이런 것들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소득 격차를 줄여가지고 공평한 소득 분배를 이룰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안정과 성장. 이제 말이 나왔네요. 안정적 성장. 나왔네요. 이 안정적 성장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죠. 경제 안정화입니다. 안정적 성장.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도 이런 걸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균형재정, 밸런스드 버짓이라고 했는데 정부 지출과 조세 수입이 같은 겁니다. 반면에 조세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크다. 그럼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거둔 것보다 많이 썼다고 하면 적자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 지출이 더 적다 그러면 이럴 때 흑자 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용어를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 쪽에 행정학과도 많고 하니까 이쪽에 가깝지만 우리가 균형 재정, 적자 재정, 흑자 재정이라고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밸런스드 버짓 아니에요. 버짓.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정부 지출과 조세 수입을 같도록 편성합니다. 이거는 균형 재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뭐요? 정부 지출이 조세보다 크게 예산을 편성해요. 그럼 모자라는 돈은 국채를 발행하든지 채권 있죠.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든지 적자를 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 편성할 때 적자 재정입니다. 반대의 경우 흑자 재정이고.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에 재정 적자가 있죠. 재정 적자, 재정 흑자라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다음에 재정을 운영했지만 예산대로 재정이 운영이 되나요? 안 되죠. 최근도 그렇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도 세금이 안 거쳐요. 안 거칠 수밖에 없죠. 소득이 없는데 어지간한 중소기업들 다 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다 놀고 있는데
세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세금이 안 거치니까. 자, 정부 재정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되겠죠.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은 안 거친다. 그 결과적으로 적자란 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적자일 때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결과적으로 흑자일 때 재정 흑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적자 재정, 흑자 재정, 균형 재정이라고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적자 재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용어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재정 적자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 나옵니다. 자동 안정화예요. 경제가 자동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황기에는 불황입니다. 임금과 이윤이 감소하겠죠. 불황에 임금과 이윤이 감소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조세 수입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용도 감소하죠. 고용이 감소하고 그럼 경기가 침체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는 뭐예요? 이전 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예요? 정부 지출을 갖다 증가시킵니다. 조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예요? 이전 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갖다 증가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재정 적자가 증가된다. 반면에 호황기에는 반대죠. 호황기에는 반대로 이전 지출에 대한 재정 적자가 자동적으로 감소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재정 적자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고 그래요. 경기 침체하건 경기가 좋건 간에 거기에 맞게 다시 또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든가 또 재정 적자가 감소함으로써 경기가 다시 안정화된다는 거죠. 이걸 자동 안정화라고 합니다. 재정 적자의 자동 안정화 기능. 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지금 한국만이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일정 시점까지 발행된 국채와 또 차입금이 있습니다. 주로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보존하기도 하고 한국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국채와 차입금의 총액을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국가 채무는 증가하는 거죠. 적자가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모자란 거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재정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국가 채무가 감소한다는 거 이해가시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부 부채라고 합니다. 정부 부채. 요새 신문에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말 쓰게 되면 전문가가 쓴 칼럼에서 용어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부 부채라고 합니다. 정부 부채라고 해가지고 총금융 부채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 채무에다가 준정부기관 부채까지 다 더한 겁니다. 준정부기관 부채.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도 포함됩니다.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예요? 망해가는 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돈 엄청 쏟아붓죠. 이게 다 뭡니까?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채무에다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무슨 공사 있죠. 공기업들의 부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정부 부채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국가 채무만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따질 때는 국가 채무는 물론이고 준정부기관 부채 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부채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뭐 몇 조 원씩 부채가 누적된 데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다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관계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대충 볼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고 한데 그냥 간략하게 제시만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정부의 확대 예산 제약식이라고 제시해놨습니다. 확대 예산 제약식. 뭐냐면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이 적자날 때 메꾸는 방법이 국채를 매각한다든가 또 중앙은행에서 빌린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은행 차입으로 보전된다. 그럼 정부의 재정 적자가 국채 매각이라든가 중앙은행 차입으로 보전된다고 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가 직접적으로는 국채시장을 통해서
국채 시장을 통해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죠. 또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가지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럼 결과는 어떠냐?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근데 이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으니까 재정적자가 발생하잖아요.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 조달은 통화량을 통해서 중앙은행에서 차입해오면 중앙은행에서 차입한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갖다가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뭐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의 확대 예산 제약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제 나름대로 전통적인 분업관계가 있었어요. 재정정책은 재정정책대로, 통화정책은 통화정책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기초해가지고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나름대로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분업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됐고 반면에 이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이 제일 목표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떠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쓰는 거예요. 폴리시 믹스라고 합니다.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통화정책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시 믹스라고 해가지고 정책 조합을 활용한 겁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 현재도 거의 비슷하죠.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경제의 금리도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근데 거의 금리가 케인즈가 말하는 유동성 함정에 가깝게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 원래 전통적으로 볼 때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 해가지고 확장적 통화정책 이런 말 썼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페드 의장이 벤 버냉키가 의장을 맡으면서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온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용어. 전혀 없던 용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퀀티테이티브 이징.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뭐냐?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함께 추진한 겁니다. 가지고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가 분업관계 속에서 각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뭔가 지금 경기를 살리려면 정책 간의 연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는 거라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13장에 나오는 원래 12장에도 이제 그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얘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아주 13장에서 자,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둘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 있습니다. 그 필립스 곡선이 아주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안정화 정책을 좀 빼더라도 이 내용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AS 곡선 봤습니다. 단기 AS 곡선 봤죠. 우상향하는 단기 AS 곡선 봤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물가 수준과 총생산인데 바로 뭐죠? 실질 GDP 또는 국민소득이죠. 그래서 물가 수준하고 국민소득 간의 양의 관계, 우상향하는 플러스의 관계를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AS 곡선이 우상향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총수요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자,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오는가 하는 거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인플레이션 예상을 고려하는 경우 자, 인플레이션 예상을 고려하는 경우 자,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안정적 상충 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인플레이션 예상을 갖다 고려한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예상이 반영된 AS 곡선 바로 뭐죠? 루카스 공급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카스 공급함수도 고려하고 여기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안정적 상충 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립스 곡선입니다. 1950년대 영국의 아서 필립스가 케인스 이론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스 이론에 나오는 내용을 실증 분석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케인스 이론대로라고 하면 적어도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간에 안정적 역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걸 갖다가 실증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하고 처음에 필립스가 연구한 것을 분석한 것은 1861년부터 1957년까지 약 100년간 영국 경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필립스가 분석한 것은 실업률 U하고 명목임금 변동률인데 이건 W 포인트입니다. 위에 포인트가 붙어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변동률이라고 할 때 위에다 포인트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실업률하고 명목임금 변동률 간에 나타나는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근데 명목임금 변동률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면 수정된 필립스 곡선 해가지고 을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로 나타냅니다. 유명한 거시경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발전시킨 주장들, 예컨대 세미얼슨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된 겁니다. 원래 처음에 나오는 필립스와 립시의 고전적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이 높을 때, 실업률이 높다. 경기가 어때요? 경기가 침체해 있는 거죠. 실업률이 높을 땐 경기가 침체해 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감소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실업률이 낮을 때는 경기가 좋다는 것이고 이럴 때는 물가 상승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역의 상관관계가 매우 안정적이다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매우 안정적인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그래프를 표시하면 필립스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뭐하고의 관계?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입니다. 원래 필립스가 연구한 최초 연구는 뭐예요?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간의 관계입니다. 이걸 연구한 건데 이제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에 인플레이션율이 도입돼 가지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나타냅니다.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는 거. 그러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역관계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은 뭘까요? 우리가 물가 안정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고 완전 고용도 중요한 목표인데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다는 이런 시사점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하고 완전 고용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는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의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입니다.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거. 필립스 곡선의 최초 형태입니다. 이게 명목 임금 상승률 W 포인트를 갖다 세로치게 표시하고 가로축에다가 실업률을 갖다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산포도를 그리니까 스캐터 다이어그램을 갖다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혔고 거의 한 100년 가까운 데이터예요. 1867년부터 1957년까지 데이터. 이거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1958년에 발표합니다. 가지고 이런 식의 필립스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서는 매우 가파르죠. 여기가 물가 상승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이 0일 때 이때 실업률 아니에요. 이게 요 실업률을 갖다 이제 보통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 고용 실업률입니다. 근데 완전 고용 실업률 이전에는 필립스 곡선이 매우 가파른 형태예요. 매우 가파른 형태를 갖다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이거보다 오른쪽에서는 뭐예요? 매우 완만한 형태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인데 나중에 언급할 겁니다.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명목임금 상승률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명목임금 상승률을 대체해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표시한 겁니다. 파이로 가지고 실업률 간의 관계를 딱 분석하니까 이런 필립스 곡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할 때는 을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역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동률 간의 관계 나타낸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명목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로 대체한 필립스 곡선이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그런 필립스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하고 우상향하는 단계 S 곡선하고 또 이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갖고 세로축은 파이 표시하고, 이거 실업률 아닙니까? 실업률. 근데 이 실업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죠? Y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물가죠. 물론 물가 P인데 P고 가로축에다가 Y를 갖다 표시를 합니다. 표시해가지고 그린 게 뭐죠? S곡선이죠. 단계 S곡선. 단계 S곡선이고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고 이런 거죠. 근데 두 개가 여기 표시한 실업률하고 국민소득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하죠.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실업률은 증가하죠. 이 관계, 국민소득과 실업률 간의 관계, 이걸 갖다 정리한 게 또 뭐냐면 오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하고 단기 AS 곡선은 오쿤의 법칙을 매개로 사실 똑같은 거예요. 오쿤의 법칙을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단계 S 곡선에서 만약에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율 상승하죠. 산출량 증가합니다. 산출량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하는 거죠.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는데 실업률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상향하는 단계 S 곡선이 공간을 바꿔서 표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향하는 단계 S 곡선하고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오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쿤의 법칙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서 완전고용 실업률입니다. 완전고용 실업률에서 1%씩 상승할 때마다 산출량 Y는 약 2%가량 감소한다는 걸 실증 분석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은 오쿤의 법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법칙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쿤의 법칙이 우상향하는 단계 S 곡선하고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연결시켜주는 맥의 고리가 바로 오쿤의 법칙입니다. 오쿤이라는 학자는 미국 백악관에 경제자문회의가 있죠. 한국도 있지만 그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냈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 지금 연결시킨 게 여기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는 물가, 국민소득. S곡선이에요. 단계 S곡선. 근데 아래에서 연결하니까 아래는 뭐예요? 파이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뭐예요? 가로축은 실업률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AS 곡선을 갖다가 축을 바꿔갖고 이건 Y인데 이거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실업률이니까 이거 갖다가 연결시키니까 바로 뭐예요? 우상향하는 AS 곡선하고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향하는 AS 곡선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산출량 증가한다. 근데 인플레이션율 상승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산출량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이걸 연결시킨 게 뭐예요? 오쿤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AS 곡선이 바로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단기 상황이죠. 단기 AS 곡선. 장기는 어떠냐? 장기 AS 곡선입니다. 장기 AS 곡선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이 됩니다. AS 곡선이 장기 AS 곡선처럼 수직일 때 필립스 곡선은 또 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수직선 형태 필립스 곡선. 그래서 수직의 AS 곡선. 이 상황에서 총 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하고 산출량은 변화가 없죠. 산출량이 변화가 없다면 실업률도 당연히 변화가 없죠. 오큰의 법칙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수직의 필립스 곡선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수직의 총 공곡선이 수직의 필립스 곡선으로 연결된다. 근데 지금 수직의 AS 곡선은 어떤 상황이에요? 장기 아니에요 이게. 장기 AS 곡선이죠. 이게 장기 AS 곡선이고 필립스 곡선도 마찬가지로 수직이면 이게 바로 뭐냐? 장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러나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UN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갖다가 확인하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립스 곡선이 안정적이라면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은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역관계에 있으니까 어느 한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희생할 것이냐 해가지고 또 희생 비율 개념도 이제 거시경제학 가면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희생 비율 해서 sacrifice ratio라고 해가지고 희생 비율도 따져야 돼요. 어느 한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희생한다고 할 때 얼마나 희생해야 되느냐, 희생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필립스 곡선이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언제냐? 70년대 두 차례 서기 파동을 계기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증가하는 거예요.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필립스 곡선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스태그플레이션 양의 상관관계죠. 이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필립스 곡선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앞에서 봤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공급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는 침체하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S 곡선이 왼쪽 이동함으로써 왜냐하면 공급 충격이에요. 마이너스의 공급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AS 곡선이 왼쪽 이동하고 이럴 때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케인즈학자, 경제학자들은 케인스학파학자들은 반박하죠. 왜냐하면 총수요 곡선은 어디까지나 필립스 곡선은 총수요 변동에 의해서 유발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70년대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이게 수요 측의 변동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변동 때문에 하게 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필립스 곡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됐다고 해서 필립스 곡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케인스 학파학자들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 역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을 택할지 아니면 산출량을 회복시키는 이런 정책을 택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존재하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게 케인스 학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필립스 곡선상에서 어떤 점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지 필립스 곡선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예상과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가설 단계는 벗어났어요.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연 실업률 이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충분한 실증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가설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고전적 필립스 곡선을 설명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화폐 환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마니 일루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니 일루션.
뭐냐면 사람들은 명목임금이 변화한 것을 완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완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목임금이 변화한 것을 실질임금의 변화로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한다. 그래서 이 마니 일루션이라고 할 때 일루션을 갖다가 과거엔 또 화폐 착각이라고도 불렀어요. 화폐 착각. 그래서 명목임금의 변화를 실질임금의 변화로 착각한다. 그래서 명목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명목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증가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화폐 환상이 존재한다면 명목임금이나 물가가 상승할 때 이럴 때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업률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 환상이라는 게 고전적 필립스 곡선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는 실질임금에 근거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임금은 다 아시겠지만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임금이고, 그래서 원래 고전화폐의 경우에도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수요자나 노동 공급자인 노동자나 실질임금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요. 왜? 완전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니까. 고전화폐는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이라면 노동 수요자나 공급자가 모두 실질임금의 크기를 정확히 안다면 실질임금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정보가 부족할 때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가지고 명목임금의 변화를 갖다가 실질임금의 변화로 착각을 해가지고 명목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감소하는 거죠. 화폐 환상 개념 관련된 내용들 책에서 정확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자연 실업률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 위대한 프리드먼 다 아시죠? 시카고 대학의 흉상까지 다 세울 정도로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에드먼드 펠프스가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일찍 노벨상을 탔지만 펠프스는 나중에 탔습니다. 근데 펠프스가 노벨상을 탄 공로가 뭐냐 이거예요. 자연실업률 이론. 자연실업률 이론은 지금은 케인스 학파도 인정을 해요. 케인스 학파도 인정을 하고 충분한 실증적 증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금은 이론이죠. 그래서 프리드먼과 펠프스가 기대 실질임금의 변화를 결정하는 기대 실질임금. 기대는 예상입니다. 기대, expectation이에요. 예상 실질임금의 변화를 결정하는 예상 인플레이션의 역할을 갖다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대 실질임금이라고 할 때는 명목임금 나누기 기대물가예요. 예상물가 수준. 명목임금을 갖다가 예상물가로 나누면 이게 바로 예상 실질임금입니다. 기대 실질임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지만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단기에 만약에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은 경기가 침체했을 때 경기를 회복시키는 거시경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확장적 정책을 실시하면 당연히 뭐예요? Y는 증가하지만 국민소득은 증가하지만 물가가 상승한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는 화폐 환상이 나타납니다. 화폐 환상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실질임금은 하락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당연히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몰라요. 인플레이션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임금을 정확히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화폐 환상이 나타난 것이고 명목임금의 상승을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거죠. 단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단기에는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그려집니다. 단기 필립스 곡선.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나타난다.
근데 장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은 물가가 오른 걸 인지를 하죠. 물가가 오른 걸 인지하고 나가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향 조정합니다. 당연히 물가가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향 조정하고 그와 함께 임금 상승을 요구합니다. 명목임금의 상승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 걸 인지했으니까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도 알았죠. 실질임금이 하락한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뭐요? 명목임금의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임금의 인상이 요구가 되면서 중요한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향 조정된다고 했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향 조정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프리드만과 펠프스의 연구 결과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상승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다시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연 실업률 수준에 수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인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완전 고용 실업률입니다.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인 장기 필립스 곡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자연 실업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죠? 총 수요 변동에 관계없이 여기선 구조적 또 마찰적 요인 다 나왔네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만이 있을 때 이게 완전 고용이다 말씀을 드렸죠. 최근엔 그렇게 다 본다. 여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은 총 수요 변동과 관계없이 구조적 마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게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원래 그 자연 실업률이라는 용어는 밀턴 프리드만을 비롯한 시카고 학파 통화주의가 쓴 용어예요. 이게 통화주의자가 쓴 용어니까는 또 케인스 학파는 이 용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케인스 학파의 경우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요. 나이루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 나이루가 뭐냐? Non-accelerating inflation on rate of unemployment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 상승, accelerating inflation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실업률이에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실업률. 그러니까 아까 필립스 곡선에서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율이 0일 때 실업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 0일 때 실업률, 그게 바로 자연 실업률이고 나이루입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의 교란이 없을 때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이다. 해가지고 이걸 또 케인스 학파는 나이루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근데 나이루가 결국 자연 실업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 실업률을 케인스 학파가 나이루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나오는데 여기서 우하향하는 건 단기 필립스 곡선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필립스 곡선은 기대 물가가 상승하면 상방 이동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 상태에서 처음에 최초의 균형은 A 상태입니다. A 상태에서 실업률을 3%로 유지하려고 하나 3%로 유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확장적 정책을 실시해야죠. 확장적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실업률이 감소해요. 물론 확장적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물가는 올랐죠. 물가는 오르지만 실업률이 감소하니까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확장적 정책을 실시한 게 단기에는 효과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물가가 오른 걸 안단 말이에요. 물가가 오른 걸 알게 되고 물가가 오른 걸 아니까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주면서 대신 고용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고용량을 줄이니까 B점으로 갔었는데 B점에서 다시 C점으로 돌아갑니다. B점에서 다시 C점으로 돌아간다.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A점에서 C점, 또 C점에서 요점, 이 점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예요? 실업률은 줄이지 못하면서 물가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A점과 C점 이런 선을 쭉 연결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장기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 이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필립스 곡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상하기 때문에 경제는 C, A에서 결국 C, 장기적으로 볼 때 A에서 C 그 위로 옮기면서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직의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의 장기 AS 곡선과 매칭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 이론이고 펠프스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그런 이론입니다. 자연 실업률 이론,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단기에는 효과가 있었죠. 왜? 단기에는 실업률을 줄였잖아요. 물가는 올랐지만 단기의 실업률을 줄였잖아요. 그러면 확장적 정책이 단기에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실업률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다시 시점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실업률은 다시 뭐예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업률에 영향을 못 미친 겁니다. 다시 원래 돌아가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장기에는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 상승만 유발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만 유발한다. 이게 바로 프리드먼과 펠프스의 자연 실업률 가설의 핵심 결론입니다. 확장적 정책이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케인스 학파의 주장, 원래 케인스 학파의 주장은 뭐냐면 확장적 정책을 실시하면 단기는 물론이고 장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케인스 학파는 확장적 정책은 단기에도 효과가 있고 장기에도 효과가 있다. 그런데 통화주의자의 자연 실업률 이론이 나오면서 뭐예요? 확장적 통화 정책은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새 고전학파, 로버트 루카스 같은 새 고전학파는 확장적 정책을 쓰더라도 만약에 경제 주체가 이걸 충분히 예상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장기는 물론이고 단기에도 효과가 없다고 봐요.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케인스 학파는 장기는 물론이고 단기에도 효과가 있다. 자연 실업률 이론을 주장한 통화주의자는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 인플레이션만 유발시킨다. 근데 루카스를 비롯한 새 고전학파는 단기와 장기 모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새 고전학파가 급진적 통화주의예요. 가지고 통화론자들의 보다 더 고전학파에 가까운 그런 학자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로버트 루카스, 토마스 아전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실업률 가설은 바로 통화주의의 견해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이거보다 좀 더 급진적인 주장이 나오는 게 바로 루카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통화론자인 프리드먼과 펠프스의 자연 실업률 이론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 이 자연 실업률 가설은 지금도 케인스 학파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설이라고 안 하고 이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용성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단기 수요 견인 정책, 수요 견인 디맨드 풀이에요. 디맨드 풀 정책의 기준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나이루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지요. 낮을 때는 뭐예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낮다.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긴축적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 돼요. 반면에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예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실업률 갭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뺀 거예요.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뺀 걸 갖다가 우리가 실업률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업률 갭이 0보다 크다. 실업률 갭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경기가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럴 때 노동 공급은 양호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업률 갭이 0보다 작을 때는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상승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아래 얘기는 책을 통해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연실업률 이론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실업률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화정책의 시차가 꽤 긴 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원래 프리드만과 펠프스의 자연실업률 이론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론을 전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정책은 시차가 길어요. 통화정책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금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통화량을 증가시켜가지고 금리가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잖아요. 투자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금리가 하락해가지고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보통 2, 3년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실업률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면서 보다 완만해진 필립스 곡선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보다 완만해진 필립스 곡선. 과거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진 거예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말은 뭐냐? 사실은 우리는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희생 비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완만해진 필립스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백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협상력이 높지만 나머지 히스패닉이라든가 제3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은 임금 협상력이 매우 낮아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한다고 해도 임금 인상폭이 낮아요.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다든가 또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최근의 추세인데, 그 추세가 나타나게 될 원인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자연실업률 이론은 적응적 기대에 바탕을 둔 이론입니다. 자연실업률 이론. 그래서 원래 물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적응적 기대는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바로 이 적응적 기대를 주장한 겁니다.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 뭐냐면 미래 인플레이션율은 현재와 과거 인플레이션율의 가중평균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 인플레이션율의 가중평균으로 보는 이런 기대가 바로 적응적 기대입니다. 예상입니다. 기대는 예상,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적응적 기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루카스라든가 세고전학파예요. 그래서 루카스 같은 세고전학파 학자들은 합리적 기대를 내세웁니다. 그럼 합리적인 기대는 뭐냐? 레이셔널. 합리적. 이건 뭐냐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미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예측이 틀렸다. 예측이 틀렸을 때는 그 예측이 틀린 것까지도 반영이 돼요. 그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예측이 발생해도 체계적인 예측은 안 발생한다는 거죠. 시스터매틱 예측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죠. 적응적 기대에 비교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게 고전학파가 생각했던 완전 예견, perfect foresight, perfect foresight을 갖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면 합리적으로 예상했지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예요? 예측 오차의 기대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기대 형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리적 기대하에서도 단기에 예상하지 못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있을 때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하에서도 단기에 예상하지 못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경제 주체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미리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뭐예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은 단기에도 실업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뭐예요? 인플레이션만 상승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나오니 요 얘기가 뭐냐? 실업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실업률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실시한 건데 실업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 지금 요 말이 루카스의 메모하세요. 루카스의 정책 무력성의 명제라고 합니다. 로버트 루카스의 정책 무력성의 명제. 명제예요, 명제.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예상한 정책을 실시해봤자 뭐예요? 실업률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율만 상승시킨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결국 루카스의 정책 무력성의 명제. 그래서 결국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예상된 인플레이션만큼 명목임금이 이미 증가한다는 얘기죠.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충분히 예상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명목임금이 이미 증가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른 것하고 명목임금이 상승한 게 똑같다면 실질임금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합리적 기대, 루카스가 주장하는 새 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하에서 만약에 단기에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라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기에 예상하지 못한 정책. 뭘까요? 이런 것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책. 서프라이징 팔리시예요. 서프라이징 팔리시. 서프라이징 파트 해봤죠. 그런 겁니다. 깜짝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정책. 설마 이런 거 예상했겠냐 해가 그냥 팍 밀어붙인 거예요. 허를 찌른 거죠. 이런 정책이라면 그래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 주체가 충분히 예상된 경우에는 뭐예요? 예상을 한 경우에는 실업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율만 상승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루카스의 정책 무력성의 명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기대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그림도 참 지저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장기 필립스 곡선이죠. 수직입니다. 수직. 그래서 뭐냐면 아까는 여기다가 일로 움직였다가 단기 효과가 있으니까 일로 움직였다가 뭐 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로 간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뭐냐? 합리적 기대하에서 만약에 현재 경제가 A점에 있는데 이럴 때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실시한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곧바로 A에서 E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곧바로 A에서 D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A에서 D로 가가지고 뭐요? 결국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업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경제가 점 A에 있다. 이럴 때 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율을 파이원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하는 사전 공약을 민간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겠죠. 그럼 필립스 곡선은 아래로 하방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부는 당연히 2로 움직이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정부가 U2 파이 제로인 점 2로 이동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가 있죠. 흔히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용어 가지고 씁니다. 정부가 점 2로 이동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걸 민간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민간이 이런 걸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2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에서 곧바로 D로 가는 거예요. 2로 가지 않고. 이 내용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자꾸 새로운 용어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루카스의 정책 무력성의 명제라든가 지금 얘기한 뭐예요?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의 거시경제학에서 아주 중요시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재경직 5급 공무원 시험 본다 이러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뒤에 연수 문제 같은 거 아니면 같은 저자들이 쓴 거시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연수 문제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초 개념이 약하고 취약하고 지금 우리 책을 쓴 저자처럼 경제학의 기본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지금 책이 약간 엉성한 모습을 갖다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지금 1학년이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게 나와도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 정책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알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책에는 안 나오는데 플라시보 효과. 흔히 뭐라고 하나 이게 가짜 약 처방 효과 있죠. 가짜 약 처방. 근데 가짜 약 처방이 효과가 있으려면 환자가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해야죠. 환자가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뭐요? 의사가 가짜 약 처방을 해줘도 뭐요? 그거 먹은 환자가 병이 나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만약에 정책당국을 신뢰한다. 민간이 정책당국을 신뢰한다면 뭐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발표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갖다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갖다 낮추기 때문에 뭐예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플라시보 효과예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정책당국이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민간이 정책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긴축정책을 실시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긴축정책을 실시해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해도 뭐예요? 실업률이 상승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냐. 우리가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과거에 케인스 학파가 강조하는 정책은 재량적 정책입니다. 재량적 정책인데 거기에 비해서 통화주의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룰을 중시하는 준칙을 강조해요. 근데 그것도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책 과정을 준칙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걸 중요한 시사점으로서 알려줍니다. 이 내용도 이제 뭐 마무리해서 이게 끝입니다만 슬라이드를 좀 많이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시간 꽤 지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잘 정리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좀 어떻게 블렌디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뭐 지금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어렵고 역시 기말 시험도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중간 시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볼 겁니다. 거기서 대비하시고 이제 뭐 내년도에는 좋아지겠죠. 그래도 학교 나오시게 되면 또 인사도 하고 같이 또 고민거리 있으면 같이 또 얘기도 나누면서 지내기를 희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학기 또 이렇게 마무리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은 빛이 늘 쪼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